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정부 여당은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 속도전을 펼칠 예정인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이동영 작가를 모시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달라진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야, 근데 요즘 제가 시사 유튜브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네. 소위 말하는 이동영 사단이라고 불리는 게 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 권민정 아나운서는 네. 신참내기인데 네. 뉴스공장에 진출을 했고 네. 어제도 밤에 보다 보니까 박지희 아나운서는 뭐 정치 아시장에 나오더라고요. 예. 잘 보시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잘해서 온 겁니까? 이게 보니까. 잘해서 간 거겠죠, 뭐. 아니 뭐 저는 누가 나를 키워주지 않아서 네. 늘 그게 좀 아쉬웠거든. 아, 조금만 누가 나를 땡겨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후배들 어쨌든 잘 키워서 좋은데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창석 평론가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국정 그 자문위에도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창석 씨는 이제 날 넘어섰죠, 이제.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아무튼간에 이제 오랜 시간 우리 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곁에서 지켜보셨는데 드디어 대통령이 됐고 네. 정부 출범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작가님의 소회도 네.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는데 나쁜 일이 올 때도 꼭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일 지난번에 대통령이 됐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네.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국정 운영 같은 경우도 뭐 반병들 뭐 잔뜩 포진돼 있고 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어제 이번에 대통령이 돼서 스무스하게 잘 된 것 같고 다만 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겪지 않아야 될 한 2년 반 3년의 고통을 겪었던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아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제 국민 주권 정부라는 말에 걸맞게 네.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 같고 심지어 기자회견도 남들은 100일 걸려서 겨우 하는데 30일 만에 하고 그것도 길게 성과 설명도 자세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습득이 굉장히 빠른 사람 같고 지금도 계속 습득을 하는 것 같아요. 학습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리고 성남시장 2번, 경기도지사 1번 한 게 상당히 본인한테 플러스 알파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면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네. 정치만 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대통령이 됐는데 행정 경험을 오랫동안 쌓아놓고 그리고 정치 경험도 쌓고 나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하고픈 일,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뭐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공무원이 피곤하면 국민이 즐거운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일 중독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길 네.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작가님한테나 드릴 수 있는 질문 같긴 한데 네. 이재명 대통령 오래 봤으니까 정말로 성남시장에서 경기지사로 가고 대선에 3번 도전해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네. 그 사이에 많은 성장과 변화가 좀 느껴지십니까? 예, 그럼요. 어떤 점이 주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처음 뭐 성남시장 하고 했을 때는 뭐 대통령은 생각도 안 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옆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 대통령을 하셔야 된다고? 대통령 할 감이 된다, 자격이 된다. 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결국 10년 만에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서사도 당연히 중요한데 소위 말하는 일머리가 있어요. 일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또 그 자기가 일을 해서 성과가 나오면 네. 신나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자꾸 하려고 찾아서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강력한 또 지도자들 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대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외교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이고 실제로 이제 한 달 정도 넘게 출범한 지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내각 인선도 얼추 다 완성이 됐고 네, 네. 대통령실 인선도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인선 상황에 대해서는 좀 우리 작가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인수위가 네.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하다 보니까 인선 과정에 당연히 잡음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검증됐다고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또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1기보다 2기 내각에 오히려 더 관심이 갑니다. 2기 내각이 더 아, 기대된다. 더 차분하게 네. 준비를 해서 아마 2기 내각은 시작할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니까 네. 급박한 상황에서 뭐 이런 인선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좀 이해하고 좀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결국은 장관이든 뭐 차관이든 대통령의 의지, 리더십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국정 철학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워낙 퇴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요. 그 3년의 시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3대 특검을 이제 발효를 했어야 됐던 것이고, 네네. 근데 특검 인선이나 그 이후에 이어졌던 뭐 민정수석, 검찰 인선을 두고는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설왕설래가 좀 있긴 했어요. 그건 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시작하고 나서 첫 내각 인선인데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이렇게 반발이 심했던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언론도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은 언론과의 허니문 기간도 없는 것 같고 지지자들도 다 반대 일색이고 그래서 뭐 한 번 비주류는 영원한 비주류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근데 검찰 개혁 문제는 장차관 혹은 뭐 민정수석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률로 하는 겁니다. 네. 법률로 한다는 건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이미 다 준비돼 있는 거고 그 국회에서 준비한 법률과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다 준비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문제 없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여러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은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성과로 보여줬습니다. 윤석열을 단시간에 다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조은석 안 된다는 뭐 연락이 엄청 많이 왔는데 결국은 뭐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뭐 성과 내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마지막 목표를 위해서 대통령이 그 목표를 위해서 하는 인선이니까 좀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당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특검을 한다고 했을 때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대행이 계속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하라 그래서 거부권 행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대통령은 탄핵될 거고 대선은 새롭게 치러질 거고 그러면은 당시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란 건 명확한 일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민주당이 낸 특검을 받았어야죠. 그때 민주당이 낸 특검은 지금 특검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특검을 인선하는 것도 대법원장, 변호사협회 뭐 이런 거였잖아요. 훨씬 더 유연한. 훨씬 유연한 거죠. 그러니까 네. 수사 인원도 작고 기간도 작고 네. 그런데 그걸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이거 메모드급 특검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말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정당이라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혜병 특검이 금요일 날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엔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했던 임종득 의원 같은 분도 나오던데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3대 특검에 불려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많을 수밖에 작가님? 없죠. 네. 이러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율이 이미 20% 선이 붕괴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거는 명약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네. 어쨌든 친윤이라고 불린 사람들, 윤석열을 지켜야겠다고 몰래 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당연히 대가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핸드폰도 지금 다 교체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고 더 나아가면 정말 국민의힘은 해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비대위를 구성해봐야 그 나물이 그 밥이잖아요. 뭐 김용태 인선하고 뭐 정권을 주든가 결국은 허수아비만 세운 거 아니겠어요? 안철수한테도 허수아비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난 못하겠다고 나간 거고 저런 식으로 하면 당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고 곧 있으면 지방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곧 있으면 지방선거입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대통령 지지율 높죠. 특검 계속 결과 발표할 거죠. 그러면은 TK, PK가 아니고 TK 국민의힘으로 전락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곧 있으면 지방선거라는 말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2기 내각 인선이 더 기대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말을 이제 합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1기 내각 인선이라는 것은 그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 또 압승하기 위한 교두보다 이런 해석을 좀 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처음 얘기했을걸요, 아마? 네, 맞아요. 제가 처음 얘기하고 이제 언론이 따라 쓰는 받았었는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통령 1년 차 딱 끝날 때 지방선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듣기 싫어도 평가받기 싫어도 중간 평가 성격이 굉장히 강한 선거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이기고 싶죠. 거기다가 압승하고 싶겠죠. 근데 압승하는 거는 우리가 이겼던 거 지키고 뺏겼던 거 갖고 오면 압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 봤을 때는 지금 내각에 혹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네. 아 어디로 가겠구나 안 보입니까? 난 다 보이는데. 아 이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의힘 시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와야 되는 거고 그럼요. 강원도지사도 과거에 이광재 지사가 한 적이 있지만은 네. 지금은 김진태 지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소요소마다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인원들이 있어요? 총리들이 나갈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광재 전원 이제 안 나갈 거고 그러면 민주당에 나갈 사람은 우상호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길 카드가 네. 우상호밖에 없는데 야인으로 있다가 가서 저 지방선거 나옵니다. 이거 하고 용산에 대통령실에 있다가 가는 건 다르잖아요.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상호 수석이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충남지사. 네. 충남에 그 민주당에서 누가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이길 그렇죠. 사람이. 예. 비서실장이 그 충남 사람인가?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계산을 좀 해보면 그렇다는 그렇게 건데.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서울시장은 사실은 김민석, 정청래 카드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1년하고 관둬도 돼요. 근데 국무총리가 뭐 선거 나가려면 3개월 전에 관둬야 되니까 막 9개월 하고 관둔다. 그건 좀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나가기가 좀 어렵다. 음. 근데 정청래 의원이 또 당대표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네. 이것도 어렵게 됐다. 어. 그러면 누가 있느냐? 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제 당에서 찾아야겠죠. 그러면 네. 박주민, 전현희 하고 싶어한다. 근데 카드가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러면 우원식 의장이 혹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전 서울시장 선거는 좀 이 후보가 기대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력한 두 후보가 딴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물망에 오른 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우리 지지자들이 열망과 기대감을 채우기에는 2%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하다 보니까 그 예언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혹시 정말로 떠오르는 새로운 라이징 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이번-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네. 서울시장을 배출한 사람은 정성적으로 민주당 출신 인사가 아니에요. 고건이라든가 그렇네. 예. 박원순이라든가 다 민주당 출신, 조순이라든가 민주당 출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대중 때까지는 서울에서 민주당이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이 가장 큰 도시였죠. 근데 서울의 집값이 자꾸 뛰고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인 30, 40 젊은 층들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 못 살아요. 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근처로 네. 빠져나갔죠. 그래서 옛날에는 경기도 밭이 민주당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경기도 밭이 민주당이 너무 좋죠. 좋게 됐어요. 네. 다만 서울은 좋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정통 민주당 인사가 서울에서 도전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런 그 그러니까 약간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네. 원외의 사람이 들어오면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우리 작가님이나 대통령의 고향이다 이제 TK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의 지표를 보면은 뭐 대선 때도 기대만큼은 안 나왔지만은 과거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제 지방선거 와중에도 신라에 같은 희망을 좀 그 지역에서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TK요? 네, TK에서. TK는 없습니다. TK 없어요? 단언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금요일날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봤더니 그래도 TK에서도 심지어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물론 정권의 초입이고 잘하고 있기 때문이겠지만은 그런 지표들이 있지만 1년 뒤에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민주당 지지율도 여전히 TK에서 높다라고 네. 해도 선거하면 칩니다. 선거하면 집니까? 근데 PK는 할만하죠. PK. 네. PK에는 민주당이 한번 오리돼서 음. 할만한데 TK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 과거에 김부겸 총리가 한번 뭐 승리하고 네. 그래서 그거 진짜 어렵게 이긴 거거든요. 게다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걸어놓고 굉장히 애썼어요. 김부겸 네. 전 총리가 쉽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유시민 장관도 나갔었고 맞아요. 뭐 이호철 예. 장관 많이 도전했지만 그 문턱에서 매번 좌절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TK 출신의 민주당에서 그만한 네임밸류도 없고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아, 그래도 보니까 대통령실에 좀 이렇게 작은 자리긴 하지만은 TK에서 뭔가 좀 이렇게 노력하는 젊은 정치인들을 좀 이렇게 기용해서 쓰려는 움직임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무소속으로 가서 당선되고 다시 네. 돌아오면 모를까 음. 민주당 간판 달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PK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PK는 그래도 이번 선거는 진짜 해볼 만하다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대통령이 전폭적인 자원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부산시장 예를 들면 그 이외 기타 등등의 자치단체장 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높죠. 네. 높은데 지금도 사실은 뭐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당 지지율도 잘 나오니까 그런데 늘 봤습니다만 보수가 뭉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선거 전에 다른 지역이 싹쓸이한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면 또 부산이 또 보수로 뭉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또 이벤트 가성에 뭔가 있어야 된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큰 거를 얻는다든가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진다든가 뭐 그런 이벤트가 겹쳐야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시장 물망에는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전재수 장관 후보자가 많이 거론이 되긴 하던데 사실은 전재수라는 사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그 길 속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늘 함께했던 것은 아닌데 그 기용하는 거 보고 주변에 놀란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어떤 면모에서 선택을 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게 실용이잖아요. 네. 적과의 동침도 가능한 사람입니다. 음. 그런데 뭐 같은 민주당인데 뭐 나랑 같이 안 했다고 안 쓴다 그럴 일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전재수 장관은 후보자죠 이제. 네. 부산시장에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유일한 현역인데 네. 그 자원을 빼서 거기다 투입한다. 그거는 힘들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어려운 얘기고 아마 전재수 본인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걸. 그렇구나. 네. 뭐 가서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건 모험이기 때문에 음. 쉽지 않고 어쨌든 부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뭐 이재성 지역위원장이라든가 그렇죠. 네. 또 최인호 전 의원 뭐 이런 분들 박재호 의원 이런 분들이 움직이고 있고 뭐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분위기가 좋다고 하면 경선 좀 흥행되게 치르고 네. 하면은 저는 뭐 이렇게 부산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말 나온 김에 여쭤보면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윤석열 들어가서 덥다고 생각만 하니까 약간 고소한 측면도 없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구치소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보니까 자꾸 이제 좀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던데 우리 작가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뭐 제가 풀어줄 능력이 없으니까 제 생각은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대통령 고위권한이잖아요.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언제 풀어주냐? 8월 15일 대통령 되고 2달 만에 그러니까요. 한다고? 네. 쉽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특사?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기가 아니지 본인이 복역하는 기간 네. 절반 정도 3분의 2 정도 했다면 또 모를까 가석방 기준이라든가 예를 그렇죠. 들면은 네. 그런 걸 다 충족해야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6월 지방선거에 뭐 사위원 받아서 출마한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출마 자체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인다는 게 우리 작가님 생각이신 거고 그리고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 국제적이든 남북 관계든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당장 앞에 닥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위기는 트럼프 정부가 워낙 공세적으로 관세 정책을 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안보까지 엮어가지고 그런 강력한 요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가 이것도 많이들 주안점을 두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잘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게 정말로 관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일까? 미국 내에서도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얻으려고 그런다. 그리고 방위비 문제도 진짜 그 돈을 얻으려고 하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협상가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정부에서 전작권 얘기 싹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도 카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다행스러운 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뭐든 다 퍼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지금 계속 윤석열이었으면 정말 까마득한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 카드를 활용해서 협상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중국과 척을 졌잖아요.
맞아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네. 근데 야,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어떤 시진핑과의 관계 다시 좋아지고 그럼 우리는 이걸 카드로 미국도 활용할 수 있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교적 승부를 전 잘 띄워서 협상을 잘 마무리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오늘 이게 지금 토요일 방송이지만 저희는 금요일 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 전에 오전 7시에 국무총리한테 트윗 날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펙 준비 좀 잘해라. 네. 그러니까 총리가 바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에이펙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제가 몇 달 전부터 제 방송에서 에이펙 이거 준비 너무 중요하다. 큰일 났다는데 준비 한 개도 안 되고 있어서 맞아요. 네. 빨리 그 대통령이 새롭게 새 정부가 꾸려지면 TF를 만들든 뭘 해서 대통령실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오늘 국무총리한테 직접 지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되고 첫 외교 무대지 않습니까? 너무 잘 치러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 정상, 중국 정상도 함께 와야 됩니다. 그걸 이뤄낸다면은 또 한 번 대한민국이 좀 앞서 나가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네. 근데 문제는 숙소가 없어요 거기. 저도 제가 제 방송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예. 너무 비싸다 이미. 예. 기업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1박에 100만 원씩 부른다. 네. 삼성급 호텔이. 예. 이런 얘기가 파다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외국 정상 모셔가지고 삼성급 호텔 재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별 얘기가 다 나오죠 지금. 그냥 서울에서 잠은 자고 네. 회의만 경주에서 한다. 그러면은 비행기를 어디로 띄워야 되나? 김해로 띄워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은 정말 좋은 대형 크루즈를 띄운다. 바다 가까이 인접해 있으니까. 바로 옆이 바다예요. 네.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벤트가 되잖아요. 그렇네요. 예. 뭐 이런 아이디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럼 너무 기발하고 사실 생각해 보면 오히려 엔터테인적인 요소도 그렇죠. 강화하면서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네. 보니까. 네.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띄우는 건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네. 정상뿐만이 아니고 뭐 정상들은 5성급 호텔 몇 개 안 되는 데 잔다 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호텔 전체 한 호텔 다 빌리거든요. 만약 오게 되면 그 보안 때문에 더 네. 그렇죠. 네. 그럼 나머지 국가들 그 보좌진들이랑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자냐인 거예요. 네. 그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아주 큰 문제거든요. 이거. 너무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꼭 이행을 해서 정부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단순 이벤트를 넘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벌써 이제 여러 확성기 방송도 금지하고 대북 전단도 못 날리게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그 평화 경제에 대한 의지를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뭐 더 이상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한민국이라고 부른다. 하잖아요. 그걸 우리를 존중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더 이상 당신들하고 우리는 뭐 함께 갈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선거버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 무인기 날리고 도발하고 니들도 한번 우리한테 뭘 해줘. 계속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다행스럽게도 김정은이 거기에 응하지 않아서 우리가 국지전 같은 게 안 일어났고 계엄의 명분도 안 준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서 확성기 꺼버리니까 저쪽에서도 같이 금지. 같이 거죠. 호응을 해주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번에는 또 북한 주민들 어쨌든 흘러 표를 해서 온 사람들 북한으로 가기를 원하니까 다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돌려보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도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어느 정도 끊어졌던 선이 약간 복원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좀 희망을 갖고 통일부 장관이 이제 정동영 장관 임명됐는데 뭐 듣기로는 통일부 장관을 한번 했기 때문에 또 하기가 좀 부담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응낙한 거는 그 정동영 장관의 통일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남북 화해에 나의 협력에 대한 생각, 그리고 네. 개성공단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개성공단도 끊겼잖아요. 그거 복원하고 싶은 생각이 꽤 클 거예요.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들어서면 또 정동영과 이재명과의 또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는 분명히 또 훈풍을 탈 것이다. 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정권 바뀌면 다 엎어지고 이런 걸 몇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신이 좀 쌓였을 거예요. 뭐 우리도 불신이 있지만 저쪽도 불신이 쌓였을 건데 그 불신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김정은도 인민들 배를 계속 굶주리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손잡을 때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했을 때는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동영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두 분의 관계라는 게 과거의 대선 때는 정동영이 후보, 이재명이 스텝이었는데 이번 선거 때는 완벽히 역전된 관계에서 누군 대통령이 됐고
실제로 부처의 장관으로 지내는 건데 그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역전이 되게 되면은 좀 약간 평균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두 분이? 아니, 상호 존중 관계죠. 네. 상호 존중 관계고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민주당 복당할 때 반대가 많았어요. 근데 뭐 복당 됐잖아요. 네. 그거 보면 두 사람 관계를 알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계를 좀 앞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이제 계엄 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한 사람이 또 우리 작가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좀 이제 많이 나왔더라도 네. 그때 어떤 대화를 좀 나눈 건지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들에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때 제가 한 잔 먹고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와이프가 깨워서 계엄이 났다 그래서 네. 제가 화를 냈습니다. 너 계엄이 뭔지 아냐? 이러면서 계엄 나부터 잡혀가 뭔 계엄이야 하고 TV를 틀어댔죠 진짜. 진짜 계엄이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옷을 입었어요. 집 밖으로 음. 나왔는데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국회로 가야 되는지 방송국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딱 전화가 와서 아, 그 찰나에. 네.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이 많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을 국회 앞으로 모이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제 이제 상암으로 네. 달려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다 퇴근했으니까 혹시 지금 상암으로 회사로 올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좀 와달라 했더니 난 그때 감동받았어요. 전 직원이 다 출동했습니다. 진짜 전 직원이 전 직원이, 나왔어요? 예. 혹시 사상 검증하고 뽑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겸이란 게 뭔지 알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회사가 하필이면 YTN 건물이기 맞아. 때문에 예. 언론사에. YTN 앞에 군인들이 있을 거라는 상상은 당연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가면서 계속 가슴이 콩닥거렸다고. 군인이 있을 거다. 못 들어간다. 더 심하면 잡혀갈 것이다. 우리 직원들도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전부 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 왔다는 게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을 킨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대통령이 그 순간에서도 생각을 한 사람이 우리 이동영 작가님이라는 게 사실 이동영 작가님은 그런 전화를 받고 사후적으로 반출해 보면 그게 나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분이 뭔가 정말로 그 순간에 떠오른 사람이 이동영 작가여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니 어쨌든 네. 저라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이재명이 필요할 때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는 대통령한테도 도움되는 일이고 저한테도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관계가 아니죠. 이제는 대통령이고 저는 그냥 뭐 일기 평론가일 뿐이니까 이제는 뭐 관계가 단절돼도 상관없고 이미 단절됐다고 봐요.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아니 근데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하고 대통령의 관계는 형성이 됐다고 처음 알게 된 게 어떤 경위로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방송에 초청을 했죠, 그냥. 아, 우리 그 작가님 하신 방송에. 네, 근데 무턱대고 지금 그냥 전화해서 네. 근데 받더라고요, 그냥. 아, 시장 전화로 했는데. 시장 전화로 그냥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사람이다. 뭔지 몰라요, 팟캐스트가. 뭐 그냥 와서 그냥 말씀하시면 된다. 근데 나도 고향이 안동인데 네.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흔쾌히 와서 방송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네. 그냥 성남시 이렇게 뭐 행사하고 또 뭐 어디 가고 이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제 방송 잘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 신세계를 봤다. 그래서 바로 한 번 더 출연하고 싶다. 그때부터 아마 이재명 시장이 이제 팟캐스트, 유튜버 뭐 이쪽 눈을 떴구나.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거시는 날 안 도와주니까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때부터 그쪽 방송에 많이 출연하기 시작했죠.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작가님이 사실 그 업계에 유명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고를 때 선택권이 있는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이재명을 골랐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그때 막 뜰 때예요. 이재명이 뜰 때였어요. 사이다 뭐 이런 걸로. 예. 막 그래서 그냥 그때 한 거고. 그리고 이 시장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제가 이제 돈독해진 거는 이제 대통령 첫 도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경쟁하고 그러면서 뭐 대통령 아들 뭐 거론하고 하면서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을 다 씹을 때. 그러니까 2017년쯤 되는 거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을 때. 정말 이재명을 민주진영에서 지지한다고 하면 돌팔매에 맞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유일하게
지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때 많이 이제 돈독해졌죠. 제가 뭐 원망도 많이 하고 네. 그 방금 구기자 말처럼 제가 업계 탑이었는데 맞아요. 예. 그 이후로 바닥으로 갔거든. 이재명 대통령 내가 지지했다가- 당신 때문에 이게 뭐냐 내가 막 이렇게 막 항변도 하고 뭐 다독이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뭐 그랬었죠. 그때 좀 친해졌죠. 네, 더 많이. 예. 그렇게 되신 거고 그 당시에 농반 진반 농담이 거의 대부분이 얘기인데 뭐 김용민 PD 같은 분들도 일찌감치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잘 될 걸 알아봤다고 하던데 우리 작가님 훨씬 더 일찍 알아보신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김용민 PD는 네. 그냥 내가 그렇게 알아봤다라고 말만 한 것뿐이잖아. 자기 생각이잖아. 근데 저는 그 두 번째 출연이에요. 예. 두 번째 이제 출연하고 제왕 출연하고 첫 번째는 그냥 갔고 두 번째는 회식을 했어요. 같이. 회식을 끝나고 예. 예. 끝나고 어. 그때 제가 술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옆에 앉아 있는 이재명 시장한테 대통령 자질이 보인다고.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십몇 년 전이지 그게 벌써. 기존에 이제 일찌감치 알아서 본 사이가 아니고 우리 이동영 작가님의 간택으로 방송에 섭외한 사람을 두 번째 만난 그때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두 번 얘기해 보니까 당신은 대통령감이다. 네네. 그럼 그건 직구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보고 말 본새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한 겁니까? 이게 대통령은 하늘이 된다 그러잖아요. 네. 특히 대한민국에서 진보 진영 대통령은 엘리트 인사가 되기가 어려워요. 뭔가 서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그죠 DJ도 그렇고 네. 노무현 대통령도 다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 다 서사가 음. 있잖아요. 아, 너무 좋은 서사를 가지고 있어. 본인은 뭐 그 서사가 힘들었겠지만 그 서사에 너무 일을 잘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 출신의 리더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정말 진취적 개혁 마인드가 있다. 싸울 줄 아는. 네. 그런 걸 굉장히 높게 샀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야성이 강할 때 아니셨습니까? 그렇죠. 그 말도 좀 보면 그때는 세게 정말로 하고 막. 사람들이 들었을 때 무지하게 시원하게 하고 그때 그렇죠. 책들을 보면은 정말 그 책 제목 중에 혁명이란 말이 있는데 그럼요. 예. 굉장히 혁명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느꼈을 그렇죠. 때. 그랬는데 뭐 제가 그때 사실 이게 뭐 도지사도 아니고 그냥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뭐 어떻게 바로 대통령이 됩니까? 시간이 그렇죠.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조금 학습이 되겠다.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국회의원 시절과 대통령 시절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근데 이게 사소하지만 궁금한 내용인데 그때 2차 술자리 했을 때 혹시 뭐를 먹었고 누가 돈을 냈습니까, 혹시? 아니 그때는 네. 저희 녹음실이 술집이랑 같이 할 때예요. 붙어서 할 때. 네, 그러니까 우리 팬들이 술집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녹음하는 걸 봤을 때였거든요. 뭔지 압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다 팬들이랑 같이 편하게 마신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런 상황이었구나. 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대선 도전을 지나가지고 경기도지사도 되고 본격적으로 지난 그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의 경우에는 정말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때 솔직히 작가님은 선거 치르기 전에 느낌이 좀 쎄했는지 아니면 이번에 될 수 있다. 아니요, 이긴다고 봤어요. 이긴다고 봤어요? 네. 어떤 점에서 그랬습니까? 많이 준비했고 국민의힘 후보가 홍준표였다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천운이다. 예. 네. 이건 가능성이 있다. 음. 그리고 아무리 그 국민들이 이념 성향 갈려가지고 당을 보고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은 찍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검사만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한테 대한민국을 맡길 수가 없을 것이고 뭐 뭐 왕자 나고 이럴 때 이거 끝났다고 봤었죠 그때는. 또 토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많이 아쉬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대선 기간 지난번에 대선 치를 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보기에 미루어 짐작이지만은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그래도 뭔가 우리 작가님한테 좀 아이디어를 구할 때도 있을 거잖아요. 주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건 어떤 취지의 내용들입니까 이게? 아니 뭐 그때는 그냥 뭐 민심이 어떻는지 뭐 이런 거 했었고 제가 뭐 정책적 아이디어는 후보한테 어떻게 다이렉트로 얘기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당으로 전달한 거예요. 예를 들어 탈모 공약. 그거 제가 낸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번에 왜 안 하냐는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 주변에서. 글쎄요. 뭐 사실 지난번 대선에서 만일 이재명 후보가 이겼으면 네. 제 스스로가 난 1등 공시라 생각했을 거예요. 탈모 공약 때문에 이긴 거다. 아니 탈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요? 저는 이번에 완전 뒤에 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해 총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준 게 그 잼카에 타가지고 또 라이브 방송을 하면 그 채널 또 키워주셨잖아요, 솔직히.
못 찾겨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때 제가 총선 끝나고 이제 음. 좀 쉬고 있을 때였는데 석 달 음. 쉬었나요? 뭐 쉬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그때 아마 전당대회가 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당시 대표가 전화가 와서 그동안 쉴 때 꽤 많이 왔었어요. 복귀하라고. 네. 복귀하라 했는데 제가 계속 좀 제 나름의 또 상처도 있고 네.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힘들 때 이재명 대통령 같이 함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악마화 될 때. 맞아. 예. 근데 저도 같이 악마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재명은 다 복원이 됐어 그 악마. 그럼 나는 아직도 그냥 악마가 된 것 같아서 아니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좀 그때 막 쉬고 있을 때 너무 짜증나고 근데 계속 네. 좀 복귀하라고 그래도 또 몇 번 전화해서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또 예. 어떡합니까? 또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하게 됐거든요. 아니 그거 아니었으면 몰라 언제 방송 시작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예. 노니까 너무 좋더라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그동안 사실 제가 네. 우리 애기들도 이제 막 초등학교 5학년 뭐 3학년 이렇게 됐는데 걔들 제 얼굴 볼 일이 잘 없었어요. 방송을 매일 하시니까 매일 네. 하고 새벽에 매번 들어가고 예. 뭐 이러니까. 근데 또 석 달 동안 그렇게 애들이랑 같이 있고 또 뭐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보면은 남들이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가까운 사람들만 작가님이 이제 소통을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듣기에도 정말로 여러 성향의 정치인들이 작가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 솔직히 많으셨잖아요 중간에도. 아니 예. 사실 민주당 정치 네. 대부분 저랑 소통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네. 그거 필요한 일인데 특히 뭐 친문 의원들하고도 제가 그러니까 네. 과거형입니다. 친했었지요. 아 그래도 뭐 누구 이제 예전에 그 뭐 사회도 봐주셨다는 얘기를 그 아니, 정치인이 그럼요. 직접 하시더라고 보니까. 아니, 뭐 전해철, 네. 뭐 김종민, 그러니까. 뭐 다 친했어요. 민주주의 4.0.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개파라고 하는 게 개파가 있지만 결국은 민주당 안에 개파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 후보가 있지만 민주당 안에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김대중이고 민주당의 노무현이고 민주당의 문재인이고 민주당 이재명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개파로 가르지? 그래서 내가 미는 개파가 아닌 후보가 되면 나 사보타지 할래. 대통령 선거 내가 뭐 밥이라도 얻어먹어서 안 도와줘.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래 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국회의원 사용법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 개파를 분류하는 게 가장 쓸모없는 기사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또 언론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파의 행태대로 움직이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죠 그걸 또 분명히. 기술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묘한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있어요. 네. 확실히 있고 네. 그 개파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들끼리만 해먹으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친문이 잡았다. 네. 그럼 장관 자리도 다 자기들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정청래 의원은 개파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자기 정치에서 개파가 없냐 그거 아니에요.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야. 아니 어쨌든 간에 대세를 잘 따르다 보니까 문재인이 대세다? 그럼 문재인한테 가요. 이낙연이 대세? 이낙연한테 가. 이재명이 대세? 이재명한테 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네.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대세라고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류를 잘 읽는 거지. 그럼. 예,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 그때 문재인이 대세는 뭐냐면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이 다 문재인 할 때예요. 그래 맞아요. 가는 게 맞죠. 맞아요. 예. 그 한때는 다 그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이 이낙연 할 때 있었어요. 그럼 그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이재명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청래가 자기 정치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그냥 당원들 가는 데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거가 치열하게 지금 열이 오르고 있는데 그 정청래 의원이 각종 지표에서는 앞서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것도 제가 네.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음. 국회의원들은 박찬대로 갈 것이다. 당원들은 정청래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네. 근데 과거처럼 국회의원들이 대의원 앞세워가지고 갑시다 하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갈 수가 없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당원들의 어떤 힘이 더 좋다. 그래서 지금은 정청래가 좀 앞서잖아요. 다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한 3주 남았죠. 그렇죠. 충분히 박찬대가 역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만 박찬대 쪽에서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호남 살기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니, 모르겠을 때 지금까지 하는 전략은 네. 안 먹혀들었어요. 음. 못 좁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충분히 좁힐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저를 찾아오시면 아니 아닌 게 아니고 뭐 정청래 의원하고는 당연히 가까우실 거고 박찬대 의원 역시도 가까워요.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두 분들을 이제 두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니, 그래서 예, 기사도 많이 났고 뭐 평론가도 많이 얘기하던 게 예.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 박찬대 뒤에는 이동영 이렇게 얘기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네. 그런데 저는 철저히 중립입니다. 왜?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양쪽 중에 한쪽을 편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방송에는 정청래 의원만 나오신 거 아니십니까? 아니 다음 주에 바로 박찬대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균형을 또 맞추시는 상황들이 있는 아니, 거구나. 원래 처음부터 예. 그럴 계획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정청래가 먼저 전화 와서 출연시켜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예. 얼마 안 있다가 박찬대 출마한다 그래서 원래 그러면 이번 주 정청래 다음 주 박찬대 원래 정해져 있었던 거였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지표상으로 여론조사 지표는 솔직히 말해서 차이가 좀 있게 나오는데 저희는 뭐 조그만 채널입니다만은 시청자들 상대로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좀 붙고 있는 추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략적으로 뭔가 좀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하면 뒤집을 건데.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민주당이란 틀거리가 지금 갈등이나 분열 프레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2등 주자가 1등을 추월하는 방법은 좀 더 늘 보면 과격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을 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과격해지면 져요. 과격하면 진다. 예.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네거티브를 하느냐. 지고 있으니까 네거티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헛발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 박찬대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땡겨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작은 거 하더라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제 느낌에 주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박찬대 의원은 되게 이제 서글서글하고 뭔가 귀염상이고 이런 호감형의 외모나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하트 뿅뿅 날리면 되는 겁니까? 오히려 네. 국회의원들이 박찬대를 지지한다는 건 이제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요. 아. 근데 지금 콘서트 한다면서 국회의원들 막 데리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예. 역효과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인기 있는 의원들, 네. 뭐 김용민, 박선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박찬대 지지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다 안다니까? 이미 다 알아요. 그 근데 변수도 안 된다. 예. 굳이 국회의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행사하고 콘서트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튼 간에 다음 주에 이제 이동희 작가님 방송을 보면은 뭔가 좀 달라진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민주당은 그래도 이렇게 흥행이 좀 잘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잠깐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은데 이게 얼마나 오래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친윤 중진들을 다 물갈이하지 않으면 저당은 희망이 없습니다. 물갈이하지 않으면. 희망이 네. 없는 정도. 문제는 근데 선거도 한참 남아서 나가라고 나갈 사람들도 아닌데다가 그렇죠. 그럼 결국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게 다 비단 내년 지방선거 지는 건 뭐 필패라고 당연한 보더라도 거죠. 그 다음에 선거도 기약이 없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러면 사실은 그 안에 또 한간에는 뭐 위원전당 해당 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제 내란과 관련된 다양한 옥죄임이 있을 건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를 생각해 보면은 그 뭔가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소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안타까운 일인데 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회복이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지금 있는 사람들 대부분 최순실 공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때부터 망가진 거예요. 최순실 공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네. 그 다음에 신진 인사를 뽑을 때도 자기랑 똑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기준과 잣대가 네. 그러하다. 그래서 지금 조망 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고 탄핵에 찬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무슨 박근혜 트라우마 그 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정당 선거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 왜 됐어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정당, 우리 지역구 그렇게 생각하니까 투표 참여 안 한 거 아니에요? 저런 정당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런 정당은.
그 결국 그 바탕에는 윤석열과 김건희랑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절연을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못하는 건데, 아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이 지금 정치적 의미가 사라졌지만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뭔가 좀 이렇게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을 보면은 좀 남다른 점이 있다고 좀 평가하십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점을 잘 봐서 그런가요? 그런 요인도. 아니 그런데 추미애 의원이 네. 윤석열 데리고 간 영입한 국민의힘 평생 후회하면서 그 후과를 치를 것이다 그런 예언을 그런 했잖아요. 얘기 했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고 음. 상식과 논리가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용병으로 앉혔으니까 우스운 일이고, 국민의힘도 예를 들면 유승민, 홍준표, 그다음 윤석열 이렇게 경쟁했잖아요. 누가 봐도 유승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승민은 마지막에 홍준표 손 잡아줬어야 돼요. 왜? 그래도 윤석열이 되는 것보다는 홍준표 되는 게 나으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럼 유승민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돼.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아웃되고 혹은 당이 해산되고 리셋할 때 내가 등장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런데 홍준표도 결국은 게이트에 연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계 은퇴 선언 했다가 또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나오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명태균 수사하면 홍준표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명태균이랑 연락한 적도 없다. 뭐 증거 하나 나오니까는 그 안부 인사한 거고 뭐 내 아들 친구가 한 거고 뭐 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당은 안 됩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실 윤석열에 대해서는 반성적 성찰도 일부 필요한 게, 사실 우리 안에 윤석열을 걸러내지 못한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자빠지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복귀는 윤석열이 페이드아웃한 시점에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구 기자가 이야기한 진보 내에서도 이재명 인선에 대해서 비판이 많다. 조국 혁신당이 가장 크게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크게 비판하는 분들 옛날에 다 청와대 있었던 사람들이잖아. 윤석열도 못 걸렸으면서 누구 보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뭐 이해가 됩니까 그게? 제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네. 윤석열 싸울 때 제가 지근거려서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들을. 그 추미애 장관하고 그때 끊임없이 제가 소통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정말 속에 천불이 났었거든요. 어떻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지? 상황을 들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 가서 차라리 둘 다 잘라라 했는데 윤석열은 지키고 추미애 날렸을 때 제가 울분을 토하면서 방송한 게 있어요. 이거 안 된다고. 근데 그때 민주 진영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나 욕했거든. 그러면서 지금 누구 보고 욕을 아유 답답해서 진짜 씨.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말미에 이제 하나만 또 여쭤보면은, 그럼 조국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윤석열의 피해자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뭐 사실 다른 의미의 또 피해자인 거고, 그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뭐 여러 가지 평가 요인들 아까 말한 대로 저도 10분 동의를 하는데, 그 조국이라는 사람은 한켠은 어쨌든 간에 가족이 다 이제 멸문지화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깜방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각도가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윤석열을요? 아니 그 조국에 대해서는 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고 윤석열을 거르지 못한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 피해를 몸으로 받은 사람을 굳이 따져보라고 한다면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순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네. 정당을 만들어서 당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 됐잖아요. 우리 지지자들이 명예회복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조그만 잘못 가지고 침속 봉대해서 없는 거 있는 거 싹싹 털어가지고 온 가족을 도둑 낸 것은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조국 장관이 아무런 죄가 없냐? 그렇게는 볼 수 없잖아요. 당시에 그 사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멸문지화를 당하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에 대한 연민도 있고 하겠지만, 그 우리가 생각했던 조국이라는 사람과 조국의 어딘가 그때 어떤 삶을 보면 약간 괴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판결문을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도 그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순수 무고한 사람인데 저렇게 됐다. 그건 아니니까 그에 대한 명예회복은 저는 본인이 일단 한 번은 선거로서 했고, 네. 그 다음에
형기를 한 반 이상은 하면 그때 가서도 이제 뭐 사면복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 그때 음. 가서 다시 한번 본인의 명예는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좀 봐야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영 작가님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달라진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방송을 늘 보고 있지만은 우리 작가님이 혹시 계획하고 있는 뭐 새로운 일들이 좀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르포차이 위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요일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탐구 인물은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